힘 있는 자들의 싸움은 세상을 흔들고 평민들의 피를 흘린다. 내 사랑하는 보헤미아는 음침한 그림자에 덮여 있었다. 사악하고 잔인한 로즌베르크의 하인리히를 필두로 야망 있는 몇몇 제후들이 귀족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 벤체슬라스 왕을 몰아냈다. 신과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왕의 자리도 안전하지 않다. 이제는 나도 그 혼돈에 휩쓸리고 말았다. 어릴 때 한쪽 눈을 잃은 나는 외눈이라는 뜻의 지슈카라고 불렸지. 나는 트로츠노프의 작은 가문 영지에서 태어났고 그 당시 나의 고향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땅을 물려받자마자 처분해버리고 프라하에서 내 운을 시험하려 했다. 그곳에서 나는 궁정의 신하가 되었지만 이제 받들 왕도 없고 적들은 사방에 도사리고 있다. 다시 나만의 새로운 삶을 일굴 때다.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모아 나는 시골로 향했다. 푸르른 숲, 장엄한 산맥, 거센 강이 있는 이 땅에서 나는 나와 함께 폭정에 맞서 힘든 싸움을 치를 용감한 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내 적들은 나를 멍청이로 알고 나를 외눈 지슈카라 부르며 조롱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놈들이다. 먼 북쪽의 이야기에 나오는 외눈박이 신처럼 내게는 전쟁의 재능이 있다. 자신의 생계를 파괴한 자들에게 똑같이 되갚아주는 일은 의외로 즐거운 일이다. 허나 용병의 삶은 위험한 것. 칼날 위를 걷는 자는 조금만 잘못 디뎌도 치명상을 입게 되는 법이다. 내가 로즌베르크의 요새를 파괴하는 데 열중하는 동안 하인리히의 군대는 내 형제가 이끄는 용병대를 사로잡았다. 그는 우리를 팔아넘기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잔혹하게 처형당했다. 그를 구하러 갔지만 너무 늦었고 내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 나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내 형제가 그랬듯 고통과 죽음 앞에서 굴복하지 않기를 신께 기도하는 것뿐이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때에 천사가 나타나 절망한 사람을 구하는 법이다. 그게 세상의 이치지. 내 고객이며 후원자였던 얀 소쿨이 이제 내 구원자가 되었다. 내 원정을 후원했던 이 관대한 사람은 벤체슬라스 왕을 설득하고 왕좌에 다시 앉혔으며 왕께 요청해 내 끔찍한 죽음을 막았다. 소쿨은 날 석방시킨 다음 내게 또 다른 명예를 주었고 나를 자신의 용병대 간부로 임명했다. 이제 나는 용병대 선두에서 진군하고 있지만 목적지는 보헤미아가 아니다. 북동쪽에서 두 시대 동안 적대 관계였던 두 세력이 치열하게 싸우는 중이다. 광신적인 십자군 기사인 튜턴 기사단과 성장 중인 폴란드 왕국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리투아니아의 친척들에게는 아직 요가일라라고 불리는 폴란드의 왕 부아디스와프 야기의 원은 먼저 움직임을 취해 튜턴 기사단의 영토 깊숙이 침범했다. 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연합군만으로는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보헤미아 용병대를 불러들였지. 우리는 유럽에서 가장 강한 용병들이지만 튜턴 기사단과 그 십자군 동맹들은 쉽지 않은 상대다. 그룬발트의 평원에서 우리의 용기는 금전으로 아니면 죽음으로 보상받을 것이다. 우리의 승리는 끔찍했지만 굉장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여행자들은 이 시대 최대 규모의 전투로 만들어진 거대한 묘지를 보고 놀라리라. 튜턴 기사단의 군대를 누르고 우리는 곧바로 진격했다. 라드진 성은 금방 우리 손에 들어왔지만
이 승리는 비극적인 대가를 치러야 했다. 내 아버지나 다름없었던 얀 소쿨이 독살당하고 말았다. 경이로운 지도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비극적인 운명이었다. 폴란드의 왕과 그 동맹에게는 기쁜 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우울한 최후였다. 사랑하는 고향 보헤미아로 돌아가는 우리의 주머니에는 금전이 가득 차 있지만 가슴에는 쓰라린 상실감뿐이었다. 내겐 전투 지휘 능력은 있으나 난 위대한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난 위대한 사람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운 좋게도 그를 따를 수 있었다. 그 사람은 개혁가 얀 후스다. 후스는 지도자들의 위선을 꿰뚫어보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성직자와 귀족이 평민들을 착취하며 성찬식에서 평민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려움이 없었고 교황은 그를 두려워했다. 후스는 이단자로 고발당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지기스문트는 그가 자신의 변호를 위해 콘스탄츠로 오는 동안의 안전을 보장했으나 약속을 어기고 후스를 넘겨 화형당하게 했다. 후스는 화염이 자신을 삼키는 동안에도 끝까지 신념을 꺾지 않았다. 후스의 잔혹한 최후를 듣고 보헤미아는 분노했다. 분노한 우리 후스파들은 프라하의 시청에 쳐들어가 왕당파 시의원들을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무능력한 벤체슬라스 왕이 이 일로 충격을 받아 사망하자 바로 그 지기스문트가 왕위를 이어받았다. 지금 우리는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남쪽으로 이동한 일부 후스파는 버려진 요새를 재건하여 타보르 성체를 만들었다. 나 또한 그들과 합류하는 중이지만 가는 길은 험난할 것이다. 철의 영주들이라 불리는 무자비한 귀족들의 연맹은 후스파를 보이는 대로 죽이고 있고 우리 병사들 대부분은 전투를 겪어본 적이 없는 남자들과 소수의 여자들 뿐이다. 우리가 저 갑옷을 입은 기사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선 이 평범한 농민들의 마차를 무기로 바꿔 전투를 치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수도문 에르시의 습지에서 소장농 무리는 어엿한 군대가 되었다. 마차로 만든 벽 뒤에 몸을 수그린 400명의 후스파 병사들이 석궁과 총통을 쏟아부어 기사들의 돌격을 분쇄한 다음 농기구를 개조한 도리깨를 들고 뛰어든다. 성이 하나씩 함락되고 우리는 복수를 시작했다. 우리가 세들레체를 약탈했을 때 살아남은 건 자신과 같은 귀족 5명의 목을 치는 조건으로 자유를 약속받은 영주 1명뿐이었다. 영주들의 대장간과 무기고에서 우리는 소규모 부대를 무장시키기에 충분한 양의 무기를 찾았다. 우리는 그 무기들을 손에 쥐었고 이 평민 부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신앙, 규율, 그리고 전장에서의 내 빈틈없는 지위로 후스파는 기사도 귀족도 심지어 황제마저도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철의 영주들을 물리치며 피 흘리는 전투에 익숙해진 우리는 타보르의 두꺼운 성벽 안에서 생존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적들이 곧 다시 쳐들어올 것을 예상한 우리는 보헤미아의 보석이자 권력의 중심인 프라하를 점령하기 위해 북쪽으로 이동했다. 불타바강 양쪽에 걸쳐있는 프라하는 방어가 간단하지 않다. 우리는 도시의 강 동쪽 전체를 차지했고 강 건너 서쪽에는 적군이 자리 잡았다. 양쪽을 연결하는 칼을 다리는
곧 피 튀기는 전쟁터가 될 것이다. 지기스문트 황제, 후스를 죽게 한 원흉이 십자군을 보헤미아로 이끌었다. 이른바 후스파 이단자들을 섬멸하겠다고 맹세하면서 맹세를 깬 자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굴다니 너무나 웃기는 일이지만 뱀 같은 지기스문트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이다. 그의 군대가 도시를 둘러싸놓아 우리를 성벽 안에 두고 말려 죽이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기에 우리는 마차들을 끌고 비트코프 언덕으로 향했다. 이 광신도 십자군이 로마를 지키든 말든 상관없지만 우리 프라하를 내줄 수는 없다. 전선으로 간다. 후스와 사랑하는 보헤미아를 위하여. 귀족으로 편하게 살아왔거나 질이 멸렬한 이교도들을 상대로 성전을 치러 온 자들은 진정한 역경을 극복할 수 없는 법이지. 적들은 우리의 새롭고 혁신적인 전술을 마주했고 구시대의 유물인 지기스문트의 군대는 여름의 뜨거운 햇살을 쬐는 눈처럼 순식간에 녹아버렸다. 우리의 마차 방어선을 뚫지 못한 적군은 다시 맹렬한 반격에 나섰다. 우리는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간 다음 그대로 밀어버렸다. 지기스문트는 다시 돌아오겠지만 이번만큼은 굴욕을 주었다. 그 전투의 한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두려움을 모르는 한 여인이 전투의 중심지로 거침없이 뛰어들어 우리 신조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녀의 전설은 영원할 것이다. 내가 예상한 대로 지기스문트는 몇 번이고 굴욕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위대한 얀후스가 붙인 혁명의 불을 끄려하고 있다. 저 두 얼굴의 악당이 또 한 번 십자군을 이끌고 보헤미아를 침략했다. 내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 라비성을 공격하던 중에 화살을 맞아 남은 한눈을 잃고 완전히 맹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허나 자비로운 섭리의 도움으로 내 머리는 멀쩡했다. 눈을 잃었지만 미래는 선명히 보인다. 지기스문트가 여기서 겨울을 날 수 없도록 그의 군대에 치명타를 날려야 한다. 먼저 일어난 새가 먼저 먹이를 먹는 법. 그리고 지기스문트도 과대망상으로 냉정하지 못한 상태다. 우리의 1차 목표는 쿠트나호라다. 이 도시는 은이 매장된 것으로 유명하지만 지역 귀족들이 후스파들을 광산 깊은 곳으로 던져넣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 형제들에게 잔혹한 짓을 한 저들을 곧 응징할 것이다. 허나 지기스문트는 혼자가 아니다. 그른발트에서는 우리의 전우였으며 튜턴 기사단의 골칫거리인 흑기사 자비샤가 같이 왔다. 옛 정을 생각해서 자비샤는 살려둘 것이다. 허나 다른 모든 침략자들에게는 정의를 집행할 것이다. 총포와 철퇴를 이용해서. 내 눈은 멀었어도 나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그리고 지기스문트처럼 오만한 멍청이가 낙담해 있는 꼴은 그 중에서도 가장 볼만한 유흥거리지. 놈의 좌절이 곧 나의 기쁨이다. 할 수 있다면 내 남은 인생을 놈의 절망을 위해 바치고 싶다. 전투가 계속될수록 충성스러운 후스파들의 결의가 강해지는 것이 보인다. 그들이 마차에 설치한 타라스니차 경량포가 석궁 화살과 탄환을 발사해 지기스문트의 전열을 박살낸다. 쏟아져 나오는 피가 한때 순백이었던 눈밭을 진홍색으로 물들인다. 그리고 자비샤의 찡그려진 미소도 상상할 수 있다. 그는 맹인이 준 커다란 가르침을 재미있어 할 것이다.
예상할 수 없는 것을 예상했으니 자비샤는 몸값을 내고 폴란드로 돌아갔고 지기스문트는 결국 물러갔다. 얀후스가 꿈꾸던 자유롭고 공정한 보헤미아가 실현되려 한다. 전쟁은 멀쩡한 사람을 시체를 뜯는 까마귀로 만들고 우리 모두를 폭군으로 만든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흔들리고 새로운 적이 나타난다. 지기스문트가 사라지자 나는 남아있는 왕당파들을 물리치기 시작했다. 후스파가 꿈꾸던 외부 제국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된 보헤미아가 거의 완성되려던 때에 불행이 다시 한번 우리를 덮쳤다. 프라하에 있는 후스파의 한 세력이 야잔에서의 내 승전과 내가 얻기 시작한 권력을 시기하여 바른 길을 벗어나 악마와 계약을 해버렸다. 이제 그들은 왕당파 군대와 한편이 되어 지기스문트를 다시 불러냈다. 나의 후스파 병사들은 지지 않는다. 하지만 내부 분쟁과 침략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나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 있는 내 옛 전우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한 명이 군대를 끌고 와주었다. 지기만타 스코리부트, 우리의 신조를 따르는 야망 있는 젊은 공작이다. 우리는 이미 먼 길을 왔고 사랑하는 조국에 자유, 평화, 정의를 가져오려는 우리의 사명은 아직 멈출 수 없다. 동쪽에서는 동맹이, 서쪽에서는 타보르에 있는 우리 후스파 아군이 공격하고 우리는 북쪽에 있는 왕당파 압제자들을 타격할 것이다. 또 한 번 우리는 이 갈라진 땅을 통합하고 지기스문트에게 후스파는 더 이상 압제받고 짓밟히는 소장농이 아님을 보여줄 것이다. 다시 보헤미아에 발을 들인다면 순교자 얀후스의 영혼이 보살피는 사람들의 분노를 마주할 것이며 신의 전사 얀지슈카가 아직 건재함을 알게 되리라. 대립하던 후스파 세력과 화해하고 왕당파를 쓰러뜨렸으니 우리를 막을 것은 없다. 우리는 부패한 로마 교회와 탐욕스러운 외국 황제들의 손길로부터 자유로운 보헤미아를 건설하여 얀후스를 기릴 것이다. 그러나 나 얀지슈카는 살아서 그것을 보지는 못하리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하늘이 정한 각자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내 시간은 거의 끝났다. 지금도 나는 내 핏줄에 역병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내 늙어버린 뼈대에서 온기와 생명을 빼앗고 있다. 신의 전사들이여, 내 유언을 들어다오. 내가 죽으면 내 시체에서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 그 북소리로 이 군대를 진군시켜다오. 그 북이 내는 불길한 소리와 수천 명의 용맹한 후스파들이 흥겹게 군가를 부르는 소리를 우리 적들이 들으면 그들은 두려운 진실을 깨닫게 될 것이니 나 얀지슈카가 죽어서도 이 군대를 이끌고 있음을.